소름 돋네. 615억. 이 중에서 이제 신용을 한 100억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순자산은 이제 500억 정도. 500억이요? 예. 뭐, 이제, 박두환 대표님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주식 투자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최근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유명해지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대표님과 이제 뵌지 작년에 뵙고, 올해 총 촬영으로는 3번을 만나 뵙다 보니까, 감회가 남다른 게 이제 대표님이 김작가 TV 채널 출연하기 전에, 이제 다른 방송 출연할 때 한창 이제 두산 관련주들이 잘 돼가지고, 순자산 35억, 그 다음에 레버리지에서 5, 60억 투자하다가, 하필 또 김작가 TV 처음 출연하는 날 다 빠그라졌어. 그래서 순자산 15억. 저 그때 대표님 들어올 때, 야, 먹구름이 들어오는 거야. 입구에서부터 어두운 기운들이 방송한 내내 막 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걸 견디고 계시지만 이 견딘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또 그 다음 두 번째 출연하셨을 때가 그 당시에 한 순자산 한 100억 정도 되셨고 오늘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지금 이분이 제가 다른 방송 나온 거 봤거든요. 순자산 300억인가 200억까지 봤습니다. 오늘 과연 얼마의 순자산을 레버리지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계신지 이따가 제가 공개하는 시간 가질 건데 그전에 요즘에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대표님은 사칭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금융사기범들 뭐 이런 거 당하지 않게 좀 경고 메시지 한번 주신다면요. 제가 요즘 내가 너무 쓸데없이 유명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유명세를 이용해서 저를 사칭하는 사기범들도 생기고 거기다가 쓸데없이 저를 모함하거나 모욕하면서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올리려는 그런 사람들도 보이고요. 특히 이제 AI가 제일 문제죠. 네, AI를 활용해서 저의 얼굴과 목소리를 내어놓고 마치 두한쌤인 것처럼 뒤에 활동하는 그런 채널들도 보이고 이거에 대한 구분법은 단순해요. 두한쌤이 영상에 나왔는데 서울말을 쓴다. 그럼 이건 100% 사기야. 서울분이 아니시죠? 저도 예, 부산 사람이고 지금도 이제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내가 좀 마음이 편하면 이제 자꾸 부산 사투리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또 특히 친구들 만나면 더 나오고. 요즘 이제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항상 두한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할 때는 부산 사투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로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댓글을 간혹 달리는 거 저도 이제 대표님이 다른 영상 보니까 야, 이 계좌인증 그 그림판을 다 수정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오늘 대표님이 계좌인증을 조금 제대로 해주시겠다고 제가 뭐 로그인한 장면까지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죠. 제가 옆에서 로그인한 장면을 지문인 시간까지 보고 계좌를 딱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휴대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옆에서 진짜 제대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제 폰인지 제 화면 자, 여기 사모님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가장 큰 계좌를 하나 열게요. 하나투자증권. 네네, 지금 창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판이 아닙니다. 이거 얼마야 도대체 이거? 전증권사. 잠시만요. 이거 뭐 6만 원이에요? 뭐예요? 얼마야 이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소름 돋네. 615억. 이 중에서 이제 신용을 한 100억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순자산은 이제 500억 정도. 500억이요?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억. 아니, 제가 김작가 TV 왔을 때 15억이신 분이었는데 거의 한 1년 반? 네, 2년은 안 된 것 같아요. 1년 반 아니고 이제 지금 10월 말이니까 한 1년 2개월 정도 가까이 됩니다. 500억. 제가 보니까 24년 9월에 출연하셨네. 김작가 TV의 첫 출연은. 그 당시에 두산그룹주의 전재산 38억 뭐 이제 오래 했었는데 이게 자산이 500억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막 포트가 그때는 막 두산그룹 관련주에 막 뭐 거의 몰빵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두산우에 집중하고 있었고 두산우. 예,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한 20개를 넘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20개를 넘어가도 그냥 단순히 한 종목에 그냥 똑같이 엠빵 했다 쳐도 25억인 거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종목은 좀 몇 억 있고 어떤 종목은 몇십억, 어떤 종목은 100억 단위도 있을 거잖아요. 아직도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아직도 이제 두산우가 제일 많아요. 비중은 아직도 두산우가 제일 많아요. 두산우가 제일 많다. 네네. 아직도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저평가의 영역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러면 이제 두산우도 있고 두산도 있고 두산은 뭐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이따가 또 자세한 얘기 하겠지만 이 세 가지는 여전히 괜찮다고 보시나요?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제가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죠. 아마 대중이 이제 수십만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니까 제가 김 작가에 나와서 정말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아직도 저평가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지금 두산 에너빌티 제가
올해 5월에 출연할 때만 해도 주가가 22,000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9만 원을 돌파했었죠. 그러니까요. 그저께. 6만 원에서 막 정체 좀 몇 네. 개월 겪었는데. 두산만 해도 30만 원 수준이던 게 어느덧 10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네. 예전에 나오셔서 100만 원 간다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중요한 거 아니고 제가 예전에 나와서 두산에 대해서 목표가를 뭐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잡아드렸던 거는 이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이 여전히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부각이 되면은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네. 근데 이제 그 기간은 나도 알 수 없다. 몇 년이 네. 걸릴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인내하고 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가치 투자자의 자세다.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겠다. 네. 근데 진짜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저도 몰랐죠. 그렇죠. 네. 좀 너무 단기간에 오르긴 했죠. 그건 제 예상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보다 두산이 보여줬던 그 성장의 퍼포먼스가 제 예상보다 훨씬 가팔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 네. 여기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네. 주가가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따가도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할 텐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두산이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아마 대표님도 두산 다음에 오를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거나 이제 투자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예전에 두산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제 채널 계속해서 이제 저희 학우분들, 네. 제 팬분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한국전력, 한정기술을 중심으로 한 K원전. K원전의 도약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 관련된 주가, 기업들의 주가 역시 지금 두산 못지않게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LG그룹주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강조드렸었습니다. 다른 채널에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그때가 5만 원 초반대였어요. 근데 안타까운 걸 제가 그때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2025년 연말 정도가 되면 경기민감주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꼽아드렸고 LG화학 등을 이제 뽑아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파르게 매출이 이익이 늘어날 줄은 저도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강하게 말씀 못 드린 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확하게 바닥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드렸었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저도 LG화학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다양한 그룹사가 있는데 LG그룹을 아까 뭐 한국전력 한전기술은 두산을 좋게 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원전도 있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약간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LG그룹 왜? 자,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가 조, 방, 원 그렇죠. 이 섹터들의 상승이 왜 나왔을까요? 단순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누르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이 섹터가 뜨고 부각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럼 단순합니다. 지금 LG그룹주가 전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에 놓이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왔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트럼프가 몇 달 전에 애플의 CEO 팀 쿡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탈중국을 하라고. 그 이유는 애플이 이제 아이폰의 생산을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애플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그 핵심 기업인 LG그룹주와 그리고 중국 기업들을 계속해서 경쟁을 붙였던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 경쟁으로 인해서 단가를 누르고 거기서 나오는 마진을 애플이 뽑아갔기 때문에 최소 30% 이상의 고마진을 애플은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중국의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가 된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샤오미, 화웨이 이런 기업들의 경쟁력이 계속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IT 기술이 커지게 되고 AI 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걸 미국이 확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팀쿡을 불러다가 강하게 경고를 한 거죠. 당장 탈중국을 하라고. 그러면 애플이 중국을 나오게 돼서 뭐 인도에도 생산한다고 하고 미국 내에서도 생산을 한다고 해요.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탈중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누가 이 밸류 체인을 맡아서 애플이 생산하는 IT 기기를 누가 맡아서 생산을 할까? 저는 거기에 강한 수혜주로 LG그룹주를 제가 낙점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전자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LG화학 역시 배터리 업황이 현재 저점이 확인이 된 것 같고 거기다가 LG화학의 본업인 화학 사업 역시 지금 턴어라운드 구간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아까 옆에 살짝 봤었는데 LG 방금 말씀하신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다 있더라고요. 네, 그 수익률도 아주 좋죠. 알겠습니다. 이따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좀 시작부터 이번에 또 주식 투자의 불이라는 요 이제 이미지 뜨고 있는 책을 내셔서 근데 주식 투자 시작하신 게 2001년 9.11 테러 때 30만 원 투자 시작하신 걸로 아는데 처음 주식을 접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크게 집안의 환경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이 생각보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대학도 가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잘 사는 집 친구들은 자동차도 가지고 뭐 대학교 때부터 네. 그러죠. 그러면서
뭔가 우리 집과 뭔가 차이가 있구나를 그때부터 제가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집 경제 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찾게 되다가, 다행히 제가 공부는 뭐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독서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항상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면서 지하철을 타는데 이제 신문을 읽는데 9.11 테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때 전 세계 자산이 폭락을 했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그럼 주식 투자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바를 해서 그때 당시 30만 원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시작을 한 게 그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첫 투자가 펜텍 앤 큐리텔이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펜텍 앤 큐리텔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 시절 돌아보시면 3대 휴대폰 브랜드가 있었어요. 맞아. 그 중에 하나가 스카이였어요. 기억하시죠? 잘 나갔었어요. 삼성, LG, 그리고 스카이였어요. 제가 이제 2007년, 그때 러시아 이제 유학길에 오르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는 그러면 이제 외국에 가면 이때 좀처럼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묻어놔야 되는데 어느 기업에 묻어둘 것인가. 그때 펜텍이 그때 부실 기업이 되면서 주가가 거의 이제 동전주까지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동전주니까 내가 갔다 오면은 좀 많이 불어나 있지 않을까. 이 기업이 살아나게 되면은 불어나. 그때 스카이 브랜드가 그래도 당시 꽤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마 망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묻어놓았던 돈이 결국 상장 폐지가 되면서 그때 제가 투자에서 첫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서 뭘 배우셨나요? 내가 첫 상장 폐지인 거죠? 그렇죠. 그때 제가 배웠던 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단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결정을 하게 됐냐면, 예전에 정말 제 2001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가 부실 기업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주가가 한 200원, 300원이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몇만 원을 샀었거든요. 그 다음날 막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몇백 원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지금 오늘 주가 얼마? 지금 3, 4만 원 할걸요? 지금 55만 원이네요. 오늘 올랐어요? 네, 지금 어느새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네, 56만 원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동전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사서 기다리면 크게 수익이 나는구나를 이때 한번 적용을 해봤던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잘된 케이스지만 펜텍은 상장 폐지가 되었죠. 이때 제가 깨달은 아무 때나 적용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다행히 이제 대학생 때 많은 돈을, 근데 제 입장에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때 200만 원이었어. 200만 원이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게 아직도 제 계좌에 남아있어요. 이 상장 폐지된 게. 여기 있네, 펜텍 자산관리 영어. 여기 있네, 여러분. 나머지 모자이크하고, 여러분. 이 펜텍 자산관리 빵원. 이게 이제 훈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1억 2천만 원을 달성했다고요? 이때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 29살부터 첫 직장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월급이 나오면 제 생활비를 제외한 남은 돈을 전부 다 주식 계좌에 집어넣었어요. 많을 때는 100만 원, 적게는 막 수십만 원씩 계속해서 계좌에 넣고 그거를 계속 운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러던 것이 2015년 정말 대운을 만나서 그게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었어요. 2015년. 네. 야, 불과 지금 10년 전에 1억 있으셨던 분이 지금. 정말 꿈에, 그때 1억도 그때 당시에 정말 꿈의 숫자였어요. 1억이라. 그렇죠. 그 나이에 또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물려받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1억이라는 돈을 모은다는 건 정말 제 꿈의 숫자였어요. 그걸 달성하니까 너무나도 기뻤죠. 근데 1억 2천만 달성한 후에 위험한 자신감에 빠졌다고요? 그게 뭐가 가장 위험하죠? 그때 1억 2천만, 1억 3천만 원이 이제 제 순자산이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일산에 살았는데. 집에 한 3억 했나요? 네. 그 돈 가지고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3억, 4억 하는 거예요. 1억이 3천만 원이 비교해보니까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해 보였어요. 제 입장에서. 공감이 갑니다. 저도 이 나이 때 딱 서울에 와가서 마포구 뒤에 복도식 아파트를 봤는데 5억이나 하더라고요. 그쵸. 지금 작은 돈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금도 큰 돈인데. 그 1억이라는 꿈의 숫자를 모으기 위해서 나는 정말 피땀 흘렸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대중교통도 안 타고 막 걸어 다니고 자전거 사서 막 이렇게 막 하고 그 피와 땀 흘려서 이제 어렵게 1억을 달성을 했는데 막상 이 자산 시장과 비교해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터무니없이 작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불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업투자 사무실로 용감하게 뛰어 들어간 거죠. 그게. 회사를 퇴사한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바이오주 강풍이 휩쓸렸다고요. 그래서 2015년, 2016년 그때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바이오주 강풍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게
이제 바이로메드, 지금은 이제 헬릭스 미스죠. 저도 여기서 이제 큰 타격을 입고 손절을 하고 이제 깡통을 찬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를 잃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가졌던 순자산 1억 2천만 원을 네. 다 잃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 왔죠.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안 먹고 안 쓰고 여기까지 그렇죠. 왔는데 이 돈을 다 날려버려. 너무 억울한 거야. 이 돈을 내가 해외여행을 내가 한 번이라도 갔다 와서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너무나도 내가 밉고 내 자신이 싫고 그리고 이런 바이오 주식을 추천해준 사람들도 너무 밉고 그러니까 다시 원망과 자책 네. 거기서 이제 끊임없이 저에게 우울감이 찾아왔고 그때 이미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갔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인생을 이제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내 삶은 비참한 삶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게 보니까 너무나도 우울하더라고요. 제 마음. 그렇죠. 그 나이가 10년 전이니까 34세에 전업 투자자인데 시드가 없어. 네. 다 잃었으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빌린 돈은 그건 차마 잃으면 안 된다는 절망가 이제 그 돈을 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돈은 지켜야겠다고 하고 뺐어요. 그 돈이 부모님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돈이었던 거예요. 이것만은 날리면 안 된다. 그게 한 얼마 정도였어요? 그게 이제 1억이었어요. 1억이요? 네. 그래서 제 돈만 다 날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게 날린 게 그러면 1억 2천인 건가요? 그렇죠. 제 순자산은 다 날라간 거죠. 그럼 당시에 지금 돌아봤을 때 가장 큰 페인은 뭐예요? 제가 무지죠, 무지. 무지. 근데 제가 이제 잘못된 케이스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알테오젠을 5,000원에 잡았었어요. 지금 바이오주에 엄청난 지금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지금 알테오젠이 얼마죠? 지금 49만 원 정도 돼요. 49만. 그때 얼마였다고요? 제가 5,000원에 잡았어요. 5천원. 네. 야, 거의- 지금 그대로 뒀어도 100배 올랐죠. 그렇죠? 1억이 100억은 됐겠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간 과정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네. 내가 5,000원에 알테오젠을 잡았었는데 아. 왜 난 이 기업을 중간에 크게 수익을 못 내고 팔았을까? 이 기업의 성장을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은 지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미래 성장성과 꿈을 가지고 이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알테오젠의 사업을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싸게 잡았어도 시장에 막 공포가 오고 패닉이 오고 시장에 이제 충격이 오면 그때 저는 이걸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네. 이 돈을 지켜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드니까 이 기업의 성장성이고 내재 가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저에게 남아있지 않고 단지 내 계좌에 찍혀있는 평가에 이거의 변동에 의해서 저는 사고 팔고를 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인간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의 경험이 두산 관련주를 사고 난 다음에 버틸 때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겠네요. 맞습니다. 그 알테오젠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자책하게 되었죠. 내가 투자 실패했다고 우울감을 느끼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저 기업을 그냥 붙들고만 있었어도 내가 사고 팔고 안 하고 붙들고만 있어도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왜 나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나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고 정말 제 자신을 저주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두산 관련주로 가장 큰 돈을 버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청자분들은 야 진짜 운이 좋았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게 싸게 샀다고 해서 그 주가가 오를 때까지 그냥 갖고 있는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대부분 다 팔아요. 30%만 올라도 팔고 싶어 미치겠어. 그럼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그 이후로 바이오주로 이제 자산을 다 날리고 굉장히 힘든 시간, 1년간 방에 갇혀 지내셨다고요?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나이는 먹었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은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었죠. 돈이 그때 없으니까. 상황에서. 남자인데 특히. 그러니까 완전 남자로서의 자존감은 완전 바닥을 치고 근데 친구들과 연락도 다 끊었어요, 제가. 맞아. 그래서 이제 정말 못난 마음과 생각과 상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였죠. 정말 비참했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전에 나오셔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네. 얘기하면 이제 방문 넘어도 어머니 흐느낌을 들으시면서 이제 뭔가 좀 각성을 하시면서 다시 열심히 살기로 생각하셨는데 그 후로 육체 노동을 좀 하셨다고요? 네. 어떤 거 하셨어요? 이제 어머님의 눈물을 보고 결심한 거죠.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또 이제 그때 상황이 떠올리면 또 이제 감정이 막 올라와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든 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뭐라도 시작하자. 그래서 남은 돈으로 그때 한 500만 원짜리 1톤 탑차를 샀어요. 그걸 가지고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숯 유통업이요? 네. 단순히 우리 고깃집에 가면 이제 숯불에 구워 먹잖아요, 고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숯을 유통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고깃집에 이제 영업을 해서 거기 이제 숯을 납품하는 이런 유통업도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죠. 이 경험이 투자 철학에 어떤 도움이 된 게 있나요? 제가 지난 깡통을 찬 원인이 뭐였죠?
제가 급락이 왔을 때 버티질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1억 2천만 원, 이제 부모님한테 1억을 빌려서 2억 2천만 원 가지고 2억 2천만 원이 하루에 1%만 움직이면 200만 원 이상의 돈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내 하루 월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일이 손에 잡혔을까요? 안 잡혀요. 작게 여기지.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일하면서 200만 하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주식으로 내가 하루에 1%만 먹어도 내가 월급을 버는데, 그러니까 일이 시덥지 않게 느껴요. 그 교만이,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찼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잘 될 것만 생각한 거예요. 어리석었던 거죠. 잘 될 것만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당연하게 주식을 이제 또 계속해서 좋은 장이 있으면 안 좋은 장이 오게 됩니다. 그럼 안 좋은 장이 갔을 때 내 계좌에 뭐 마이너스 3%, 4% 찍히게 되면 하루에 막 800만 원, 1000만 원이 날라가게 그걸 내가 버틸 수 있냐고요. 못 버티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나는 파게 되고, 그럼 내가 이 손실을 만회해야겠다. 내가 이번 달 뭐 밥값도 못 한다. 이런 생각에 또 이제 그러면 올라가는 거 막 추격하고, 그렇죠? 단기 트레이딩, 수급 매매, 테마주 매매 이런 것들에 빠져들게 되면서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악순환을 불러오게 되면서 제 계좌는 점점 마이너스가 쌓이고 결국 깡통을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그리고 투자는 그 이후로 그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육체 노동을 하면서 200만 원, 300만 원의 이 돈이 정말 제 마음을 튼튼하게 유지를 해줬어요. 그때 제가 그 우울증을 겪는 그 1년 기간 동안 제 자신을 복귀를 해본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 마음의 상태가 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조급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겨우 200만 원, 300만 원의 수익이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내가 생활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투자를 하면서도 이게 또 급락장이 계속 오죠. 계속 와요. 그때마다 내 계좌가 계속 떨어지는 거 보면 내 마음 조급함이 일어나죠. 근데 저는 이번 달 내가 몸으로 뛰어서 육체 노동으로 200만 원, 300만 원을 먹고 살 수 있다. 이걸로 먹고 살면서 버티면 된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지금도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만 내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제가 이제 자영업 택배 일을 하면서 아침에는 투자에 집중했어요. 집중하면서 항상 매일매일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상황을 계속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의해서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냥 시장 상황에 기업의 문제가 없는데 시장의 상황에 주가 빠져,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일을 하러 갔어요. 주식을 보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않았으면 계속 창을 받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경험을 들어보시고 이걸 여러분들 상에 그대로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업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을 때 좋은 것만 보시고 가다가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배짱이는 자기가 잘 될 때 흥청망청 그 상황을 즐겼어요. 겨울이 올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개미는 겨울을 대비했었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투자의 성패에 결정적인 거예요.